여러분 벌써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혜인이란 이름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직은 눈치를 못 채셨겠구나. 소설을 다 읽어도 두 번, 세 번 반복해 읽어도 나하고 형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나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은 그냥 형에게로 형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에 텍스트로 들어가면 형의 이름이 나올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잠깐만, 이제 두 번째 텍스트, 안 텍스트의 이야기는 형이 이제 1인칭으로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형이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원체험 같은 걸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1번 노루사냥, 요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국군에 이렇게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부대에 이렇게 있을 때 그 겪은 혹은 관찰한 보게 된 이제 이야기인데, 형이 이제 여기서는 나잖아요. 이건 왜 형이 쓰는 1인칭 소설이니까. 근데 형은 군의관이에요. 옛날식 말로 이제 의무병, 위생병 이제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제 군의관이고 형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생 입장에서 형인데 그 형 나랑 그 다음에 오관모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악의 그런 축. 그 다음에 이제 김일병, 그러니까 김일병도 이름이 아니라 이제 군번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서 나도 그래요. 또 이름이 안 나와요. 형도 이름이 안 나오고요. 김일병은 대사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이청준의 뭐 이어도 이런 거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청준은 시종일관 이런 신화적인 분위기가 계속 있어요. 이게 이제 이청준 소설의 뭐 핵심이니까 이걸 우리가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실적이고 살이 이렇게 잡히는, 육체가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한, 좀 그런 이제, 그래야지 이게 장편 소설로서의 더 힘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이청준이 안타깝게도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신화적인 측면이 너무 강해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약간 옆으로 샜고, 이게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딱 요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내가 목격한 오관모와 김일병 간의 관계, 요게 이제 두 번째 또 사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화자가 형이 쓰고 있는 소설을 내가 띄엄띄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개되는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중공군한테 이제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밀리다가 그 아까 평안북도 관계까지 이제 밀렸는데, 내가 김일병과 같이 이렇게 싸우든가 하다가 김일병 총을 맞아서 팔이 동강이 납니다. 그렇게 부상을 입은 채로 동굴을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우연히 얘를 봐요. 이 오감모를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이 내리는 겨울에 이 동굴 속에 이 세 명이 이제 다시 갇혀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를 죽이고 어떻게 탈출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거를 이제 나도 결말을 한번 써주고, 형이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에서 나도 한번 써주고, 형이 왔다가 에이 이건 아니야 하고 또 자기가 또 한번 쓰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형이 쓴 결말도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긴장들이 이 소설의 미적인 어떤 품격을 되게 높여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게 주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하고 되게 잘 맞는 게, 그 이만큼 쓴 작가가 이 무렵에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런 내전이 자주 일어나도 안 되지만은, 물론 네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대한 어떤 민족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문학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을 해야 될 의무마저 있는데, 그 전쟁 문학 의외로 그렇게 막 지금 남은 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이제 국문학자 아닌 입장에서 그냥 아마추어로서 얼핏 떠올리기에 되게 잘 쓴 소설이 이제 지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상원의 유행가 하는 소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뒤에서 총을 쏘고 가라 이랬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가고 있으면서 이제 상념을 쭉 적었는데, 중학교 때 이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되게 잘 썼던 걸로 찾아보니까 55년에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요거는 53년에 찾아보니까 썼던데, 이것도 이제 그 동욱이랑 남매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다리를 절어요. 그거를 이제 친구인가 누군가의 이제 이렇게 시선으로 묘사를 해주는데, 그 완전히 잿빛의 축축한 그런 분위기, 전쟁 직후에 그런 지식인의 젊은이들의 그런 풍경을 되게 잘 그렸던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으면 이런 걸 이제 대가적인 필치로 좀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품이 뭐 없는 거를 갖고 자꾸만 투덜대봤자 뭐 그거는 그런데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단순한 사실 기록,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이 아까 주제의식 말씀드렸는데 이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죄책감, 죄의식 혹은 연대의식 이런 식의 큰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줄거리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과연 형이 뭐를 잘못했는가 물으면은 딱 꼬집을 수 있는 죄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총체적인 죄책감의 트라우마 같은 거를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소설적으로 꽤 잘 이제 형상화한 걸로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소설 바깥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실은 그 10년 전에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평북 관계가 아니라 서울로 짐작이 되는 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요즘 소설 60년대에 이거를 이제 서울 이 현재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계속 이어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거를 정리해주는 인물로 혜인이라는 이 여성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참 웃긴 대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설을 보시면은 총 덩어리가 7개인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제 물음표만 찍어 놨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그 이청준이 그냥 자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툭툭 나눈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소제목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 무진기행처럼 그냥 이렇게 툭툭 나눠져 있고 분량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조금 몇 문장 나가다가 또 다른 줄 띄고 새로 가기도 하고요. 되게 크게 이제 덩어리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고 이런데 뭐 기독교지는 예를 들자면 기독교적인 의미랄지 숫자 7이니까 뭐가 있는 건지 조금 고민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비평적 입장에서 나아가서 이제 연구적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자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파볼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화폭은 이 며칠 동안 조금도 메워지지 못한 채 넓게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돌아가 버린 화실은 조용해져 있었다. 나는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네, 이건 시작부터가 이제 이청준은 지식인 소설, 관념 소설을 이제 썼기 때문에 그거 아닌 다른 부류의 소설을 쓰려면은 이제 예술가 소설인데 그거는 이제 공부해서 써야 돼서 줄광대 그때 그 어떤 친구가 그 줄 타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자기도 찾아가서 취재하고 공부하고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졸대기 미술학도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졸대기. 네, 이런 단어가 있나 봅니다. 졸대기 미술학도, 꼰질꼰질한 미술학도. 그 다음에 이제 형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병치, 그 다음에 둘 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형이 소설을 쓴다는 기이한 일은 달포 이런 표현도 인상적이고요. 달포 전 그의 칼끝이 10살 배기 소녀의 육신으로부터 그 영혼을 후벼내버린 사건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듯하다라고. 근데 보시면은 그 문장이 김승옥보다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승옥은 문장 자체가 이렇게 되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서슬퍼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청수는 갈고 닦은 문장이고요. 이 무렵에 선생님들은 그 작가들은 그 물주구문이라고 하는 그거를 많이 쓴 것 같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그렇고요. 문장들이 대부분 다 길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관계금방 거기서 이제 그 뭐야 이게 이제 그 탈출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이게 자기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 집에 이제 이렇게 얹혀 살면서 네, 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수랑 이렇게 그 서랍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수 입장에서는 이걸 시동생을 장가 안 간 시동생을 데리고 사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우리 그 60년대의 어떤 그런 이제 세태를 이거 세태 소설이 정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태까지도 이제 우리가 덤으로 이제 읽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서장 부분을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형이 이제 나가 이제 형인데 유년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였나? 대학이었나? 아무튼 근데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시골에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사냥을 많이 나갔나 봐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나 싶은데 멧돼지 사냥을 나가고 가을에는 겨울에는 노루 사냥을 나갔다. 사냥을 나갈 때 솥단지를 들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멧돼지나 노루를 잡으면은 거기서 그냥 삶아 먹는다고, 그러니까 끓여 먹는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호기심에서 쫓아갔나 봐요. 나는 총소리를 듣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것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다. 싸늘한 음향. 분명한 사리와 비정이 담긴 그 음향이 넓은 설원을 메아리쳐 올 때 나는 부질없는 호기심에 끌려 사냥을 따라 나선 일을 후회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노루는 부상을 입고서 계속 이제 설원에 그 하얀 눈밭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도망을 가고 사냥꾼과 몰입꾼이 이제 그 노루를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궁금해가지고 또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혼자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그날 되게 열이 나고 막 심하게 알아 누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노루를 찾았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솥에다가 이렇게 삶아 먹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루 사냥이 이 화자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끔찍한 어떤 원체험 그런 그 저기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요. 트라우마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노루가 기밀병이에요. 조잡하게 연결을 시키면.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죽은 것이 명백한 죽을 것이 명백한 노루를 어 보지 못했지만 그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노루의 죽음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김일병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보고야 말겠다. 이거를 견디고야 말겠다.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나 또 동생 얘기가 나옵니다. 혜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싶어졌다. 그거 좀 건너뛰고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이니 아벨이니 카인이니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180쪽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테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학구적인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자세인 거죠. 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다. 둥구스름한 그러나 튀어나갈 듯이 긴장한 손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떠놓고 그것은 나에게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괄호를 또 되게 많이 치거든요. 이청주는.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181조. 근데 이제 계속 윤곽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 코, 입, 이거 얼굴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형이 자기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막 선생님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둘이 밖으로 나가고 60년대 후반에 서울 풍경이 모사되고 이게 과거 현상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거지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10살쯤 되는데 이 거지 소녀랑 형이 수술을 통해서 살리는데 실패한 소녀가 이렇게 묘하게 겹쳐져서 처음에 잘못 읽어서 동일인인가 했는데 동일인은 아니고 이제 연결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이제 소녀가 이렇게 돈 달라 구걸을 하는데 형이 일부러인 것처럼 되게 잔인하게 발을 딱 밟고 지나가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위압적인 풍경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강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녀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형이 갖는 죄책감 그거에 대한 또 동생의 좀 뭐라 해야 될까 굳이 저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역시 나약한 지식인이야 우유부단해 내지는 더 고약한 건 뭐예요? 지가 그냥 지금 힘든데 그 힘듦에 핑계를 줬다가 갖다 붙이고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동생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또 자극이 돼서 형은 또 소설을 쓰고 근데 나는 또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 형하고 동생도 약간은 분신 관계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소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말을 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 군대 안의 풍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관모가 되게 못된 놈으로 나오는데 내게 배를 내미는 놈은 한 칼에 갈라놓는다 이런 식의 이제 욕설을 하고 세모눈을 뜬다라고 이렇게 세모눈을 뜨고서 그 이제 다른 병사들을 막 협박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제 보다 보면 이게 그 남색
동성애의 암시입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창조된 미적인 대상 같은 그런 인물인 김일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